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민족의 희망 쉬운 세 번째 고조선의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그 우실하 교수라는 분이 인터넷 그 강의를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내용의 주인공인 프랑스 선교사 장 바티스트 레지이라는 그 언어를 검색어로 해서 유튜브나 아니면 그 구글 사전에서 주로 자료를 모아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고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한국사의 시작을 말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신화 혹은 전설의 세계에 머무르고 있죠. 단군 신화의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기면서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또 학문 없는 사람들의 그냥 말장난 정도로 자꾸 여기려고 하는 주류 사학자들의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한국의 처지가 일본, 중국 등에 의하여 자치국의 위상을 인정받기가 어려웠고 그들은 자신들의 속국으로 한국을 속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여기에다 사대주의 그 사학자들이 편성을 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중국의 대부분의 역사가 우리 한반도에서 대개는 치욕적인 사건들이 많았고 일본 역시 그들의 민족의 뿌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한국이 자꾸 걸리니까 이런 면에서 아예 우리 한국을 자기네들 역사 속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꾸며야 이게 후환이 없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억지 또 이런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통설에 강력하게 대치가 되는 그러한 주장을 한 사건이 요 근래에 생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은 1735년 프랑스의 예수의 선교사로서 장 바프티스트 레지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가 책을 쓴 것이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라는 책이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레지 신부는 35세였던 1698년에 중국에 그 청나라가 있을 때 그 중국으로 선교를 와서 중국에서 일생을 마쳤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3년 전인 1735년에 그동안에 중국에서 관심이 많았던 중국과 조선에 대한 자료들을 그동안 40년간의 중국 생활과 중국 황실서고에 보관되어 있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 정리하여 만든 책이 이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 역사라는 책입니다. 레지 신부는 예수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만리장성의 그 실제 길이를 특정했으며 만주 지역의 지도를 그려냈으며 수도 베이징과 그 주변의 황제의 거주지와 1700개 이상의 마을을 포함한 지형도를 그려서 당시 여러 강들의 범람에 그 고통을 받던 청 황제 강희제에게 크게 만족을 주었던 역사와 지리에 밝은 그런 선교사였어요. 그는 또 한국에 와본 적도 없었으면서도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국 지리, 역사, 종교, 풍습, 주택 등을 소상히 소개한 한국의 지리 관찰과 역사라는 책도 낼 만큼 상당한 실력과 한국에 대한 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여 그가 종합적으로 쓴 글이 위에 이야기한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무려 30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러다가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의 유정희 또 정은우라는 두 역사가에 의해서 그것이 번역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또 작년 2021년 11월에는 세계적인 그런 논술 잡지인 네이처에서도 언급이 되면서 이 이야기가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18세기 프랑스 지식인이 쓴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라는 책으로 인하여 고조선의 역사는 이련의 그 신화적 역사인 삼국유사보다 더 오래된 고조선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고조선은 만주를 기반으로 한반도를 아우르는 강력한 나라였다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혁명적인 사료가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책은 한국의 독립운동가였던 김교헌, 박은식, 유근 등이 저술한 한국 고대사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몇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이런 기록의 일치는 고조선과 관련된 한국 고대사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저는 그 책은 읽어보지 못했지만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을 구글 백과에서 정리한 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고조선은 BC 2357년에 시작한 중국의 요 임금 때부터 BC 2188년에 시작한 하나라의 3대 제왕인 태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속민이었다. 그러나 이때 하나라 천자 태강의 압정은 고조선의 저항을 가져왔다. 하지만 BC 1818년 치세를 시작한 하나라 마지막 천자 걸 때에 이르러서는 고조선은 중국에 다시 중국의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다. 또 걸의 폭정은 또다시 고조선의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어 이때 고조선은 일부 중국 영토에 침입하기도 한다. 이후 고조선은 때때로 굴복하기도 하고 또한 때때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복속과 반란은 BC 1324년 치세를 시작한 상나라 제왕 변경 치세 이전까지도 계속되었다. 고조선은 자신들을 정복하여 몰아낸 진시황 통치 전까지는 강남과 산동을 점유했었다. 그러나 주왕조 이전에 고조선의 역사적 사실들은 알려진 게 미미하기에 중국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기자시대 이들의 왕정이 제대로 성립되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기자로부터 조선은 중국의 한 주로 복속되었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2814년간 고조선의 자치국으로 이어져 왔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나 봅니다. 이만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육사의 고조선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으로 역사적인 고조선의 약사가 아니겠는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에 대한 정보를 우시라 교수의 최근 강의에서 듣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가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모든 시와 때는 하나님께 그 주권하에 두었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먼저 우리나라는 지정학 쪽에서 고대에는 중국, 사실 중국도 변변한 중국을
잃어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덩어리가 크니까 중국의 끝에 붙어 있는 마치 중국의 지방 정부의 위치와 같은 안 보이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항해와 기술이 먼저 발달한 서양의 그런 세력과 지식인들이 중국을 휘젓던 기원후 1900년의 의화단 사건 이전에 중국에 들어왔던 지식인들에 의해 이렇게 중국의 지리와 중국의 역사와 한반도의 역사가 이런 편입감 없이 자기네들이 보는 학자적인 양심에 따라 기록된 것들이 사실은 중국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서 이 학자도 우시라 학자도 그런 것들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조선 이야기는 거의 묻혀 있듯이 그렇게 그냥 미미하게 내려오다가 최근 1900년대니까 지금 120년 전 얘기죠. 최근 1900년경부터 요하 지역에 홍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붉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이름 자체가 적봉시예요. 우리는 홍산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적봉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적봉시예요. 이곳에서 엄청난 고대 유물들이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발굴되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 중국이 발굴할 때는 이게 야 우리나라가 이런 고대의 유물들이 나온다니 대단한 일이네 하고 막 국제 학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이나 그런 기록들이. 근데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국 본토의 것이라기보다는 한반도와 그 언저리에 있는 그 한민족의 풍습과 전통적 삶의 유적들이 삶의 그 어떤 그 방식들이 그쪽하고 많이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중국이 자랑하던 역사는 뭐 최소한 4대 문명의 역사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모든 것이 한반도에 밀리는 한민족 역사에 밀리는 이런 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중국은 그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동북 공정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동북 공정의 대표적인 작업이 중국 역사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국 역사책이. 중국 역사책을 개정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고치기는 힘드니까 본문에 대한 주석을 다시 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가지고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옛날 해석이 아닌 새로운 해석으로 다시 해서 중국의 역사를 다시 만들고 있는 작업을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 홍산에서 나오는 유물과 유적들은 모두 중국의 역사 유물 유적들로 세계에 선전하는 거예요. 막 각국 언어로 저기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비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막 수백 편씩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일정과 재정이 엄청나게 필요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는 동북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한국의 국력도 세계 10위권으로 중국에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부강해졌어요. 사실 눈에 보이는 뭐 인구수나 뭐 땅덩어리나 자원이나 뭐 이런 국가 GDP나 이런 그 어떤 표면적인 수치로야 우리보다 거기가 몇 배 더 강하고 더 크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치들을 보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는 게 거의 없고 뭐 개인당 GDP 같은 거는 우리가 3만 불인데 거기는
겨우 지금 만불 넘기는 이런 형편이고, 우리가 중국을 가봐도 잘 사는 데는 잘 살지만 못 사는 데는 정말 우리 어렸을 때 70년 전 시대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국가적인 자존심과 세계인들의 그 질서 편성 속에서 한국의 말을 이제 그들이 유심히 듣기 시작하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한국의 말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세계는 중국의 횡포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별로 크게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덮어두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그것을 들춰내서 그것을 한국과 연결시켜서 그래가지고 동북아의 그런 세력 균형을 다시 짜는 그 일에 한국이 지금 쓰임받고 있고, 또 한국은 그럴 만한 위치와 그럴 만한 어떤 그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국제적인 국가 위상과 질서가 크게 뒤바뀔 조짐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저는 헬라나 로마나 징기스칸 제국들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와 또 소련, 미국, 또 지금은 러시아지만 소련, 미국, 중국의 비이상적인 역사를 깊이 관찰하면서 장구한 역사 속에서 다져진 진실과 실력을 겸비한 우리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승리할 것을 믿고 희망을 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그 종합적인 워딩을 저는 대한민국 초인류 국가화라는 말로 씁니다. 땅덩어리는 작고 인구수도 뭐 다른 데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경제력도 세계 최고도 아니고 국방력도 세계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런 최고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정말로 좋은 것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녹여서 그것이 융합된 그런 국가 정체성 또한 국격, 국력으로 드러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초인류 리드 국가, 그 선도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후손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